저는 주식투자가 처음인데요. 강병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 좀 넘어와서 경기 순환과 금리 그리고 주가의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주식을 분석할 때 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펀더멘탈이라고 해서 이 경제 상황들 또 산업의 상황들 또 기업의 상황들을 이제 차례로 분석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겠지만 차트 분석이에요. 차트 분석. 그런데 이제 이 경제를 분석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이 경제가 있고, 그렇죠? 경제가 있고 그리고 산업이 있고 그리고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하나의 단계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경제를 먼저 분석하고 산업을 분석하고 기업을 분석하는 것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고 해서 하향식 분석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탑에서 다운, 탑 다운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거시 방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거꾸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업, 산업, 경제 이렇게 밑으로 먼저 기업을 분석하고 그리고 산업을 분석하고 경제를 분석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이걸 상향식 방법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위로 올라간다 바텀 업,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거시 방식이 있었으니까 이제 미시 방식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미시 방식, 즉 바텀업을 잘 해보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종목을 골라봐도 살 게 없다라고 하면 안 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 거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주식을 꼭 고르게 만드는 이런 마법 같은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지금 경제가 좋아요, 나빠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좀 경기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주식을 구분할 때 경기 민감주, 경기 방어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니까, 경제가 좋으면은 경기 민감주로 가는 거죠. 근데 경기 민감주 중에서 지금 어떤 섹터가 제일 좋으냐라고 봤더니, 원래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물동량이 움직이게 되니까, 물건이 막 움직여야지 경기가 좋아지는 거지, 물건이 안 움직이면 경기가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물건이 막 움직이게 되니까 어떤 업종이 좋아요? 예, 운송이 좋은 거죠. 운송. 그죠? 근데 운송 중에서도 큰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것은 배란 말이에요. 해운.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운주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좋으니까 경기 민감주에서, 산업을 보니까는 운송 산업이 좋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기업이 제일 좋아? 1등하는 기업이죠. 1등하는 기업. 그러니까 단계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 중에서 1등하는 기업을 딱 사게 만들어요. 예. 이거 이제 그 거시 방식이, 즉 하향식 분석 방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밑에서부터 가보면은 정말 좋은 기업이 있냐? 안 보여요. 그럼 안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업이 골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기업에 속해 있는 산업은 어때? 산업 괜찮은데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거지만, 이 산업이 아직까지는 좀 업황이 돌지 않았어 라고 하면 안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스크리닝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상향식 분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책, 저는 주식투자가 처음인데요를 제외하고는 거짓말하는 책들이 가끔씩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개인들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하향식 분석 방법을 써라 라고 그냥 이렇게 쓱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두 가지를 비교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유일하게 비교해 주는 책이 바로 우리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 굉장히 새로운 걸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향식 분석 방법, 하향식 분석 방법의 장단점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언제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증권회사에 가서 상담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증권회사 직원이, 지금은 주식할 때가 아닙니다. 딴 데로 가십시오. 절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데로 가면은 나중에 주식시장으로 돌아올 때 그게 우리 회사로 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좋을 때도 주식해라, 나쁠 때도 주식해라, 주식시장을 못 떠나게 자극을 막아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산 배분을 할 때 어떤 아이디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요게 이제 바로 그 HSBC 글로벌 전략가 피터 오펜하이머, 이 사람이 그 회사를 막 옮기기도 하니까 어떤 자료에 보면 이제 메릴 린치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메릴 린치 오펜하이머냐, HSBC 오펜하이머냐 이렇게 따지게 되는데, 오펜하이머가 이 전략 보고서를 쓸 때는 HSBC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옮겨갈 수도 있는 거니까 저 사람이 그 회사 이름을 잘못 썼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많이 돌아다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베스트먼트 클락, 즉 투자의 시계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의 전략 보고서를 간단히 소개를 해보면 이게 24시간짜리 시간입니다. 여기 자정이고 여기가 오전 새벽 3시예요. 여기는 오후 6시, 여기는 오후 9시, 저녁 9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오펜하이머는 두 가지 지표를 본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기대, 시장에 참여한 사람의 기대,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서 나타나는 지표, 요 두 가지를 봤는데, 우리가 한번 이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밤 12시가 넘어왔어요. 자정을 넘어왔습니다. 새날이 밝았죠. 그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새날이 왔구나. 기대가 이제 새로운 날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깜깜하잖아요. 지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표는 좋지 않지만 기대는 좋다라고 하는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새벽 3시가 지났어요. 새벽 3시 지나면 이제 여름이 되면 이때부터 서서히 동이 터옵니다. 동이 터오면서 이제 확 밝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활동하게 되는 거니까 기대가 좋아요. 활기차죠. 그죠? 해가 떴잖아요. 그러니까 지표도 좋은 거예요. 지표도 좋고 기대도 좋고. 그죠? 오후 6시가 지나고 나면 금방 어두워집니까? 겨울이라면 몰라도 여름이라면 이때 아직까지 해가 남아 있고, 그죠? 서서히 지나면서 땅거미가 이제 내려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표는 여전히 좋은 상태지만 사람은 어때요? 퇴근해야죠. 그죠? 6시 넘어가면은 52시간 퇴근해야죠. 그러니까 기대가 저무는 거죠. 자, 오후 9시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부자리 깔고 자야죠. 그죠? 그러니까 기대도 나쁘고 지표도 나쁜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기대는 충만한데 지표가 여전히 좋지 않을 때는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주식은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이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주식시장으로 달려올 때 뒤늦게 달려왔다. 그러면 막차 타시는 거죠. 주식은 먼저 움직이시는 겁니다. 남들보다 먼저. 근데 내가 남들보다 늦게 왔다. 이번 타임은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니까 책은 열심히 보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표도 좋고 기대도 좋을 때는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부동산 이렇게 적어 놨는데 꼭 부동산이 아니고 이때는 실물자산. 실물자산이라고 하면은 뭐 부동산이 대표적인 것도 되겠지만 경기가 막 좋아지게 되면은 뭐 철강이라든지 석유 그 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쓰임새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대가 저물면서 여전히 지표가 좋다면 이때는 캐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현금을. 그리고 이제 기대도 나쁘고 그리고 지표도 나빠지면 이때 이제 그 경기가 수축되니까 금리가 내려갑니다. 금리가 내려갈 때는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 이게 이제 오펜하이머가 우리에게 주는 이제 이 자산 배분의 큰 아이디어예요. 특히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주식 투자를 이제 어떻게 해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경제, 산업, 기업 이런 순으로 이제 그 분석을 하게 되는데 뭐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설명하기가 좋은 것은 직접 투자를 하는 것하고 설명하는 거하고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기 좋은 것은 큰 것부터 보는 거죠. 경제, 그다음에 산업, 기업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제 이 경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이 경기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가 바로 GDP입니다. GDP. 이 GDP라고 하는 것은 이 Gross Domestic Product라고 해서 요거 이제 그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거죠. 국내 총생산. GNP가 있고 GDP가 있어요. GNP는 이 국민 총생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해외에 있던 우리나라에 있던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총 생산 한 해 동안 생산한 것을 다 모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요즘에는 우리가 그 해외도 많이 나가 있고 외국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그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일정 기간 동안 그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합계 요걸 이제 GDP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GNI, 이건 이제 국민 총소득이라는 또 지표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경제 상황이 지금 발전하고 있느냐 후퇴하고 있느냐를 많이 보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GDP를 보고 있으니까 보셔야 되겠는데 이 GDP라고 하는 것이 명목 GDP가 있고 실질 GDP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발표가 되는 신문에 발표되는 대부분의 지표들은 명목 GDP입니다. 근데 명목이라고 하면 말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명목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숫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도 명목 금리가 있고 실질 금리가 있는데 명목 금리라고 하면 여러분들 은행이라든지 가보시면 이제 포스터 붙어 있잖아요. 뭐 예금 금리 몇 %, 대출 금리 몇 %, 이거 우리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명목이에요. GD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계산돼서 나오는 이게 명목이고 실질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이 들어가게 되면은 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통제를 한 거예요. 물가가 안 올랐다 치고 하는 건데 자, 경제가 좋아질 때는 GDP가 올라가는데 제가 좀 기호를 써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항상 Q 곱하기 P예요. Q는 수량이고 그 다음에 P는 가격입니다. 가격. 근데 이게 이제 GDP로 표시가 되는데 GDP가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고 할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두 개가 다 높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Q는 가만히 있고 P만 올라가는 경우 있잖아요. 물가만 올라가는 경우. 근데 경제가 좋아지는 건 뭐냐면 생산과 소비가 막 늘어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요 Q가 커지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명목으로만 보면은 이게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가가 동일했다 치고 얼마나 수량이 많이 늘어났는지를 보는 그 지표가 바로 실질 GDP입니다. 그래서 이 실질 GDP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 정부가 GDP 데이터를 발표할 때 명목 GDP와 실질 GDP를 같이 발표를 하고 있고 그때 주식 투자자라면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됩니까? 실질 GDP에 주목을 해서 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게 이제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렇다면 이 경제 성장률 이게 GDP 성장률이거든요. GDP 성장률하고 주가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대체로 보면은 정의 관계에 있어요. 정의 관계라고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은 그러면 주가도 높아지고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게 되면 주가도 떨어지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가는 경기에 선행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기 전에 이미 주가가 먼저 움직여요. 얼마나 먼저 움직이냐면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은 대체로 한 6개월 정도, 평균 6개월 정도 앞서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하나 저기 그 박스를 만들어 놓은 건데 기저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베이스 이펙트라고 해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이제 분모 효과가 되는 거죠. 분모 효과. 예를 들어서 보세요. 2020년에 성장률을 내게 되면, 그죠? 그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19년도의 GDP 분에 2020년의 GDP 이렇게 계산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2021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20년의 GDP가 밑으로 오고 2021년이 위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 성장했으니까 커진 것이 또 분모로 내려오고 커진 것이 분모로 내려오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면 그러면 경기가 폭발해요. 경기 폭발하게 되면 버블이 쌓이게 되고 경제가 속된 말로 폭망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절한 속도로 가게 되면 경제 성장률은 계속 낮아지게 됩니다. 완만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0% 넘었었는데 그 다음에 8% 됐어요. 7% 됐어요. 6% 됐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중국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의 경제가 커지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에 증분되는 더 커지는 것들이 비율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이해하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 그 기저효과가 나왔으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시기에 처음에 전부 다 셧다운 됐잖아요.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모든 지표들의 숫자가 작아요. 움직이질 않았으니까. 그 이듬해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만 더 잘해도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가면 이제 커진 거 위에 또 올라가게 되니까 낮아지게 되고, 이렇게 분모에 따라서, 분모의 크기가 커졌었는지 작아졌느냐에 따라서 성장률 자체가 계산되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제 데이터를 볼 때 굉장히 조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너무 흥분하든지 아니면 너무 실망해가지고 잘못된 그런 이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기 지표를 볼 때 한 가지 지표만 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이 묶어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경기 지표만 가지고 경기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경기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지표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기 종합 지수를 보는데요. 경기 종합 지수라고 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어떤 지표들은 경기보다 먼저 움직이는 지표들이 있어요. 이걸 경기 선행 지표라고 합니다. 경기랑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경기 동행 지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보다 늦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경기 후행 지표라고 합니다. 이걸 하나씩 다 묶어가지고 한 것이 이제 경기 선행 지수, 경기 동행 지수, 경기 후행 지수 이렇게 나오는데 주식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왜? 경기를 움직이는 건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 선행 지수를 가지고 경기를 예측하고 경기 동행 지수와 경기 후행 지수를 가지고 경기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거 통계청에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지표들도 통계청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피팅한다고 하죠. 피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절을 해 나가는 거예요. 조절을. 그래서 가끔씩 지표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 회사채 유통 수익률 같은 경우의 지표들이 금리 지표는 무엇을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좀 바꾸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설문하는 지표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설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이 소비자 태도 지수, 소비자 태도 지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소비를 늘리겠습니까? 줄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소비를 늘리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면 경기 좋아지는 것이겠죠. 그죠? 이런 저기 그 설문조사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업 관점에서 보면은 비즈니스 서베이 인덱스라고 해서 BSI, 그죠? 이 지표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CEO들한테 편지를 보내요. 근데 그 편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OX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럼 여기 O 하면은 뭐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 X라고 보내게 되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표시한 사람하고 X 표시한 사람하고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 지표를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100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100보다 높아지면 그러면 이제 저기 그러니까 0부터 200까지 움직이는데 100이 가운데예요. 그래서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100을 넘어가게 되면 경기를 낙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 경기 좋아지는 거죠, 뭐. 그러니까 경기는 심리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지표들이 나올 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겠다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기 순환입니다. 경기 순환. 경기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경기 순환을 한번 잠깐 보시면, 요게 이제 그 경기가, 요렇게 순환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점과 저점, 또 여기 정점과 정점을 이은 것을 하나의 주기라고 하고요. 주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점부터 정점까지의 높이를 진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경기가 크게 움직이기도 하고, 근데 경기가 작게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매번 오는 경기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기도 다르고, 또 진폭도 다르고, 그래서 특별한 형태의 경기 순환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이제 경기 회복기, 경기 화랑기, 쇠퇴기, 침체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해서 각각의 이 상황에 맞게 우리가 이제 전략을 짤 수가 있겠는데 보세요. 경기 침체기예요. 경기 침체기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각가지 그 조치들이 나옵니다. 금리도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부양책도 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요. 왜? 주가는 먼저 움직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경기 회복기가 되면은 계속해서 주가도 올라가요. 근데 경기 화랑기가 되면 사람들이 경기 화랑기로 갔으니까 좋아지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경기 화랑기가 되면 화랑기 정점 이전에 주가는 이미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가도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경기 침체기가 후퇴기가 되면은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 때는 이 경기 민감주, 경기가 나빠질 때는 경기 방어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금리예요. 우리가 이제 금리도 주식시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금리 지표라고 하는 것은 경기 후행 지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한번 지나가고 난 그런 그 사인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금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금리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그 수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자율이 높다 낮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은 금리라고 하는 것은 먼저 위험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위험 반영하니까 위험도가 높은 사람한테는 금리가 높게 적용돼요. 예를 들면은, 신용 등급을 봤을 때, 신용 등급이 우량한 사람들은 싼 금리로, 신용 등급이 좀 낮은 사람들은 비싼 금리로 대출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 시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 많이 풀려 있을 때,
또 어떻게 돈이 저기 그 걷어들여질 때 이때 다 달라질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자율 차이로 우리가 보는데 이건 이제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스프레드는 장단기 그 채권들, 예를 들면 장기 채권, 단기 채권, 이걸 이제 만기 스프레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는 것은 이제 신용도가 높은 채권과 신용도가 낮은 채권들의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신용 스프레드라고 불러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보실 때 만기 스프레드는 벌어지는 것이 좋고, 신용 스프레드는 좁아지는 게 되게 좋아요. 이건 이제 나중에 저기 그 조금 더 고급 단계에 가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모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난 다음에 금리가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대체로 이제 그림에서 보면은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금리라고 하는 것은 경기 후행 지표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금리 지표를 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 뒤에 오는 거니까. 하지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